네.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삼성이 돈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이제 삼성전자 시그널의 저자시자 KBS 기자이신 서영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영민입니다. 네, 오늘 좀 삼성전자 그리고 AI 이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네. 봤을 때도. 근데 사실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뭐 HBM 시장에서의 문제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운드리에서도 TSMC한테 밀리고 HBM에서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술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올해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 지지난해 거슬러 올라가면 한 3,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한 징후들이 있었고 사실은 저는 GOS 사태, 2022년에 있었던 스마트폰에 GOS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강하게 항의했던 그 사태로부터 굉장한 어떤 시발점이 있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게 시발점이라면 그 한참 전부터 삼성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게 다 기술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나라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왔고 고속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했던 건 수출입니다. 네. 내수 시장이 작은데 대신 우리는 내수 시장에서 적게 팔리지만 해외에다가 내다 팔아서 굉장한 부를 창출했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있게 되는 원인인데 이유인데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고 그 반도체의 압도적 다수를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담당해 왔고 그랬는데 그 삼성전자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로서도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게 무슨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뭐 운이 안 좋아서라거나 일시적인 거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있겠다라는 것이 제 책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우선 이 왜 이렇게 구조적인가라는 얘기를 기술적인 얘기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저는 두 개의 사과에서 하나의 어떤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좀 사용해 볼까 하는데요. 두 개의 사과라고 하면 2022년 3월에 있었던 사과 네. 그리고 지난해 2024년 10월에 있었던 사과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과는 DX 부분의 한종희 부회장, 그러니까 부회장이지만 그 부분의 가장 큰 그 수장입니다. CEO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난해 사과는 전영현 부회장 DS 부분의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앞서 GOS 스마트폰 문제였다고 말했는데 그 스마트폰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네. 근데 성능은 안 나오는데 발열이 너무 심해서 이걸 제어하려다 보니까 GOS라는 프로그램을 썼다는 거고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GOS를 썼다가 아니고 성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능이 무엇이 문제였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CPU라고 할 수 있는 AP, 스마트폰의 AP, 이게 퀄컴의 스냅드래곤 AP였는데 네. 이 AP가 발열이 심하다. 그래서 이 발열을 가만두면은 어쩌면 발열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좀 낮춘다. 클럭을 낮춘다. 아니면 성능을 좀 제한한다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그 칩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칩을 파운드리, 그러니까 제조한 것은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퀄컴이 설계하고 삼성이 제조한 칩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에 사실은 삼성하면 많은 분들이 엑시노스라는 AP를 생각하십니다. 자체 설계한 AP죠. 자체 설계, 자체 파운드리. 안에서 인하우스에서 다 되는 칩이었는데 이 칩이 점점 경쟁력을 잃으니까 퀄컴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장 우수한 폰에는. 근데 그 폰에 들어가는 그 퀄컴 칩을 파운드리를 삼성이 잘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전부 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사과가 상징하는 한종희 부회장의 사과가 상징하는 것은 GOS라는 프로그램을 깐 게 문제가 아니고요. 파운드리 부분에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LSI라고 말할 수 있는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스마트폰에서 애플에 비해서
사실은 점유율로는 애플보다는 훨씬 높다고 했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근데 성능으로 보면 확연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오해인데 사실 스펙이나 성능으로 따지면 갤럭시가 좋은 거 아니야? 애플은 디자인이 좋은 거잖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3년 전에 애플의 하드웨어 성능이 삼성의 갤럭시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애플은 전혀 그런 발열을 제어하는 GOS 같은 프로그램을 쓸 이유가 없었는데 삼성은 써야만 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 부문, 삼성의 상당히 큰 세 부문이 위기에 있었다는 걸 2022년에 사과가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해 사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HBM입니다. 네. 그 HBM이라는 것은 삼성이 D램에서 좀 특수한 D램을 잘 못 만들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2023년부터 요구했고 그리고 2024년 내내 삼성이 납품할 것처럼 얘기했으나 끝까지 납품하지 못한 그러니까 HBM3E라고 하는 최신 칩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최신 CPU, GPU에 들어가는 칩인데 이 GPU에 들어가는 칩은 결국 납품을 못했고 그 밑에 단계 정도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납품을 못했다는 것이어서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SK 하이닉스가 쓰는 소재를 못 써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HBM이라는 거는 D램을 7개, 8개 혹은 12개, 16개 이렇게 수직으로 쌓은 것이 HBM입니다. 왜 그렇게 쌓느냐? 기존의 메모리가 대역폭이 너무 좁아서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가 GPU로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기존의 메모리로는 한계가 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에서 메모리 회사에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인데 이 HBM이라는 것을 SK 하이닉스가 만들 수 있었던 과정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하이닉스만 하고 삼성은 못할까 했을 때 하이닉스가 일본에서 독점으로 공급받는 소재가 있어. 이 하나의 D램을 벽돌이라고 한다면 벽돌 8개를 쌓을 때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본드 같은 것, 접착제 같은 것, 아니면 실링하는 것, 동시에 방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소재, 그걸 독점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거 못 받아서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렇다면 이게 성능의 문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크론이 똑같이 삼성과 똑같은 처지지만 HBM3E를 납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네. 삼성의 만듦새에 문제가 있었는데 패키징에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D램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만들어서 납품하려고 했던 HBM3E 제품이 제품명은 3E로 하이닉스 제품과 똑같지만 안에 들어가는 벽돌, D램 낱낱장의 성능은 다릅니다. 네. 이를테면 삼성이 납품하던 D램은 10나노 때 네 번째 4세대 제품이에요. 1A 제품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납품하던 제품은 3E HBM에 들어가는 D램은 1B 5세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대가 한 세대 더 진화된 세대이고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발열이 적은 칩이에요. 네. 이 칩으로 만든 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고 어쩌면 삼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시기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1B D램을 HBM에 맞게 설계하는 데 실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설계 구조가 달라서 HBM용으로 D램을 만들지 못했을 수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1B 칩이 아닌 1A 한 세대 열등한 칩을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열은 심하고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하거든요. 네. 결국 그래서 지금은 납품할 수 없습니다. 3E라는 제품을 엔비디아의 최신 칩에 블랙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술력이다. 특히 이 기술력이 뼈아픈 이유는 바로 이 D램, 안에 들어가는 D램의 세대가 다르고 그리고 따져보면 사실 HBM용이 아니더라도 5세대 D램을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판매는 하고 있지만 한동안 수율 잡기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 뭐 수율이 30%, 4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D램 만드는 기술, 사실은 D램은 삼성전자의 본진입니다. 이 본진이 제대로 기술적으로 혁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지 못했던 상황의 근본에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최신 세대의 D램을 낸다는 게 삼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보면 삼성이 무슨 세계 최초로 무슨 D램을 개발했습니다. 256, 512, 그러니까요. 1기가, 뭐 4기가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2019년까지입니다. 2019년까지는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최신 D램을 내놨지만 그 뒤로는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번갈아 가면서 가장 빠른 D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네. 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인프라라던가, 뭐 자금력이라던가, 인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가 그렇게 기술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대체 뭘까? 뭐 내부적인 문제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지난해 10월까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었어요. 삼성이 기술적인 위기를 겪고 있고 이 근본의 D램을 제대로 못 만드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네. 지난해 10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를 하면서 사과문까지 냈는데 거기에 보면 기술의 본원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했어요. 메모리에서 기술의 본원적 위기를 겪고 있고 이 기술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엔지니어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거기 있습니다. 돈 100조 이상의 사내 유보 이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설비 투자에만 50조 원 안팎, R&D 투자에 2, 30조 원을 계속 쏟아놓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7, 80조 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 돈을 쏟아놓고도 지금 기술 혁신을 못하고 있는 것. 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52시간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세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52시간 교재를 똑같이 받고 있는 하이닉스가 이미 기술적으로 계속 앞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고 네.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삼성이 돈이 적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내 유보율이 100조 이상 있는 회사고 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갈래로들 사람들이 말하는데 하나는 재무적인 관심이 너무 지배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무적인 관심이라는 건 돈 계산입니다. 콩 한쪽, 콩 두쪽, 콩 세쪽 이거 세느라 기술적인 혁신의 모멘텀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HBM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취재할 때 삼성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왜 못했어요? 하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에 이 HBM이라는 걸 만들 때 원하는 고객이 적었어요.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 정도뿐인데 그리고 뭐 시장 자체도 그리 크지 않았고 사실 그때 우리는 그 모바일 D램, 서버용 D램 이런 쪽에서 큰 고객이 있고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그쪽 고객이 훨씬 큽니다. 규모로 따지자면 여기에 납품하는 D램을 생산하는 것도 바쁜데 라인을 하나를 통째로 멈춰 세워서 수요처도 확실치 않은 HBM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일단 여기가 문제고요. 네. 근데 우리가 따라가면 잘 할 겁니다. 금방 이제 여기가 수요가 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1년 반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판단이 재무적인 판단에 치우쳤다. 사실은 혁신에 앞서서 큰 기업들이 무너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재무적인 판단이 IT 혁신에 대한 그 욕구보다 앞에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하거든요. 네. 매년 주주총회를 하고 매년 실적을 발표해야 되고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로 평가받는 큰 기업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IT 기업에서 그런 재무적인 판단이 너무나 앞서서 경도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삼성이고 사실 삼성의 전에 인텔이 그랬고요. 네. 지금까지 수많은 IT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무너져갈 때 파괴적 혁신 앞에서 맥을 못 쳤던 이유는 그 파괴적 혁신이 처음엔 커 보이지 않았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고 대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은 너무나도 크고 이 고객들은 그런 제품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 나는 이걸 계속 가면 돼 라고 현장에 안주해 버렸던 그런 것들이 큰 이유인데 일단은 한쪽 면에서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면에서는 요건 삼성전자 내부의 직원들, 내 외부의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원이었거나 네. 직원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엔지니어를
홀대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전 엔지니어 홀대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을 테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조금 한 사례로 얘기를 하자면 무인화를 삼성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팹의 무인화. 그러니까 팹이란 것이 정밀해질수록 사실 지금은 하나의 반도체 칩 트랜지스터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작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이걸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만들려면 매우 정밀해야 되는데 사실 정밀한 걸 만들려면 어차피 사람이 못하는 거니 기계와 기계, 첨단 기계, EUV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놓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레시피를 잘 짜면 그러면 그것이 최선일 거야. 그리고 사람의 개입을 좀 적게 하는 것이 나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율이 안 나오고 정밀한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엔지니어들 말은 이래요. 무인화라는 것이 결국 엔지니어의 값어치를 굉장히 낮게 본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삼성에는 이 무인화율을 측정하는 특정 임원이 그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이 무인화율을 측정해서 이번엔 얼마나 달성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무인화로 갈 경우의 문제점은 엔지니어와 기기 혹은 설비, 라인 사이에 어떤 접점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일례로 TSMC랑 비교해서 하는 말이 TSMC는 한두 사람이 한두 개의 기계, 한 두세 개의 기계 정도를 관리하면서 철저히 그 기계에 관한 한 마스터가 되는데 네. 삼성의 경우에는 한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를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거죠.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무인화도 있지만 외주화라는 또 다른 수단도 있습니다. 삼성은 상당히 많은 돈을 외주화에 들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공정의 엔지니어가 필요는 하지만 구체적인 작업을 하거나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 반복 작업 같은 경우는 외주 업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40-50개의 기계를 관리하는 라인에 있는 쭉 돌아가는 기계를 관리하는 그 사람이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외주업체 직원을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외주업체 직원을 부르면서 공장이 어떻게 출입할지 출입 절차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이 외주업체들을 관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고 들어오세요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전문성이나 기기에 대한 어떤 정밀도에 대한 감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면서 어쩌면 그래서 수율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네. 모두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앞에 있는 이 분야에 왜 수율이 안 나오지? 왜 불량품이 많지? 아니면 발열이 심하지? 왜 설계대로 안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각자의 답을 찾는데 분명한 건 문제가 삼성 내부에 있다는 거죠. 네. 내부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래도 최근의 분위기는 좀 내부적으로 톤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기존에 네. 잘하던 레거시 쪽을 이제 더 좀 잘 해보자 뭐 이런 뭐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창신 메모리라던가 뭐 양쯔 뭐 이쪽들도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중국까지도 견제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좀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맨 앞에 삼성전자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CXMT나 YMTC가 따라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플래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플래시는 거의 다 따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피 튀기는 경쟁, 가격 경쟁이 벌어져서 너무 이문이 남지 않는 사업이 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여전히 앞서 나가 있는 선단 공정에 있는 디램들은 괜찮고 방금 말씀하신 레거시 쪽에서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쫓아온다는 것도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은 아주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 비용 대비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중국은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무오의 법칙이 보장하는 세계는 바로 이 IT 세계를 의미하는데 더 작은 칩을, 더 빠른 칩을, 더 많은 칩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CXMT가 많은 칩을 레거시 칩을 생산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원가 경쟁력에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자국 기업을 키우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주고 사주는 것이죠. 다만 이 상황이 걱정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가 더 걱정이 안 되고
삼성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볼륨이 큽니다. 네. 점유율이 1위예요. 1위고 HBM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적죠.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이 칩이 일반 D램 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모바일 서버용. 근데 이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이고 중국에게 납품해서 가장 큰 이문을 남기던 곳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캐파가 너무 크고 SK하이닉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이즈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중국에 팔아왔기 때문에 중국이 자꾸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면 삼성전자의 이익에 구조의 균열을 가져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플래시는 몰라도 D램 쪽은 아직은 좀 격차가 있긴 하다. 그런 점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분명한 건 삼성이 달라졌다. 이 지금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작년 10월의 사과, 두 번째 사과라고 제가 부르는 이 사과가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삼성이 저희가 기술의 본연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 한 번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3년 전에 GOS 당시 사과는 분명히 기술적인 위기가 있는데도 그래서 주총장에서 한 사과였는데 주총장에서 그 지금 여기 수율이 어때요? 수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던데요? 라고 주주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퀄컴이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TSMC로 갔다 그러던데요? 퀄컴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즉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렇게 즉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노트 7 때 불이 나서 한두 달 만에 모델을 아예 단종시켰죠. 근데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단종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이거 리콜하고 새로 다시 팔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워낙 거세게 항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사고가 계속 나다 보니까 단종으로 간 거였거든요. 삼성이 그렇게 쉽게 사과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사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술의 본원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본원적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거의 이 그대로인 워딩을 했어요.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네. 저는 그렇게 반성할 때 살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사실 삼성 같은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설비도 가장 많고 꿀릴 것이 없어요. 이 자원을 가지고 제대로 안에서 절치부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여전히 점유율도 1위고 영업이익에서는 SK하이닉스에 뒤지긴 했지만 DS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정신 차릴수록 빨리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HBM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 뭐 상반기 아니면 뭐 언제 나와요? 물어보면 삼성이 사실 거기에 잘 대답해주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A 한 세대 뒤처진 D램으로 HBM을 쌓고 있었고 여기는 한계가 있었고 근데 1B HBM용 1B D램은 삼성이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네.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온 거 보면은 네. 이제 HBM4에서는 1C로 이제 본인들이 SK하이닉스를 제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 전략이긴 합니다. 이번 세대에서 뒤처지더라도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모델을 동시에 개발해서 요걸 개발해서 조금 추월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당겨붙는 SK하이닉스 쪽으로.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로드맵을 보면 아직 먼 얘기입니다. 삼성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HBM4가 SK하이닉스가 하반기쯤 내놓을 예정일 텐데 이 HBM4에 들어가는 하이닉스의 D램이 1B D램입니다. 네. 여전히 1B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C 지금 1C도 가장 앞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양산 단계에 있고 지금 양산 퀄까지 매스 퀄까지 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그래서 이걸 HBM에 까는 단계를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못해서가 아니고 이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그 정도 돼야 4E에 1C를 장착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은 이 1C 메모리를 1C를 달겠다고 했지만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스퀄 단계도 아니고요. 한참 뒤떨어져 있는 양산을 준비하는 단계, 개발하는 단계, 수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은 그렇게 공개되지 않는 단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수율까지 안정화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없는 칩을 가지고 네. HBM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C 칩이 없다는 얘기는 1C 칩과 HBM이 들어가는 1C 칩이 또 다르거든요. 네. HBM이 들어가는 1C 칩은 좀 더 크고 좀더
구멍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좀 발열에 대한 성능 구조도 강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칩과 원시 칩 모두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양산 단계에 있다고 발표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붙일 수 있느냐가 일단 하나의 문제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만약에 원시 칩으로 HBM을 만든다면 네. 그 시점은 연말 내지는 연초 빠르면 그 정도가 될 수는 있기는 한데 그 칩을 제 생각에는 하이닉스가 이미 원 B 칩으로 HBM4를 만들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원 C라면 HBM4E 그 다음 세대 모델이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세대 모델이 된다면 한 세대 더 나아간 모델이니까 제 생각에는 산술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삼성에서도 1년 시계 정도는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기회는 그래도 좀 빨리 정신을 차리면 기회는 남아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성전자한테 가장 필요한 좀 차별화 전략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기술 소외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삼성이 기술에서 맨 앞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반도체라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올 1월에 삼성에게 굉장히 어쩌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설계를 다시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서 다시 한 설계를 바탕으로 일단 시제품을 한번 라인에서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 라인에서 그 웨이퍼를 한 장 넣었을 때 그 한 장에 대한 한 랏에 대한 그 결과물이 석 달쯤은 걸려야 나옵니다. 90일이 걸려요. 네. 그러면 설계와 시제품 생산까지만 해도 서너 달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근데 이 서너 달이 걸린 뒤에 나오는 제품은 C제품입니다. 네. 근데 이 C제품을 가지고 여러 번 뭐 수율 테스트, 몇 장이나 웨이퍼 안에서 몇 개나 건질 수 있는지, 양품의 비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발열은 어떤지 이 테스트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되고 그 돌린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마도 양산 준비 가능한 매스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일 텐데 그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참 걸린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최대한 당기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급하기 때문에 이 D램의 기본에서 우선 먼저 수율과 발열과 그리고 성능 면에서 검증이 된 제품을 빨리 내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연히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야 그 벽돌을 기반으로 HBM을 쌓을 테니까요. 네. HBM은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쨌든 좀 네. 기본 기술력을 좀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파운드리 쪽은 좀 어떤가요? 파운드리는 사실 뭐 분기별로 계속 보기는 네. 하지만 뭐 적자가 전혀 좀 축소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보이고 있고 언제 또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또 막상 많은 사람들은 또 기대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좀 가져봐도 될까요? 순서를 보면 네. 메모리를 먼저 기술적인 회복을 해야 되고 메모리 D램, 그 D램이 쌓여 있는 HBM이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회사가 안정이 되면 지금 안정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굉장히 그 위기 의식이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삼성의 본래 경쟁력을 회복하고 나면 제 생각에는 그때 파운드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 고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엄청난 투자를 해놓은 3나노 GAA 공정 혹은 앞으로 나올 2나노 공정에서 과연 빅테크 기업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3나노나 2나노는 그 회사들 입장에서도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칩입니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발열이 심한 칩을 만들어서 고객을 뺏긴 경험이 3년 전에 있는 이 삼성전자에게 이 칩을 맡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듀얼로 맡길 수 있다면 가능할 텐데 그 듀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사실은 파운드리 라인이 첨단 라인이 놀고 있는 라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놀고 있는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인력들을 메모리로 재배치하고 그리고 좀 정리도 좀 해놓은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파운드리에서 뭔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파운드리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2030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했던 1위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은 그 목표를 제시하던 때 삼성의 시장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18, 19% 됐는데 지금 9%, 10% 이러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때 수준으로 높여야 될 필요는 있고 그렇게 하려면 파운드리에서 수율에
정밀도에 그리고 이 제품을 제대로 생산해내는 그 과정에 빨리 그 본궤도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좀 더 파운드리에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사실 엔지니어들은 기본을 지키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이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 파운드리가 사실은 삼성전자에서는 네. 기피 부서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PS가 그러니까 성과급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이윤이 나지 않으니. 그래서 점점 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인재들이 기피하고 파운드리가 잘 안 되고. 근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선단 공정에서 무리하게 큰 고객을 빨리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레거시 혹은 레거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뭐 7나노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면서 고객과 협업 경험을 쌓는 것. 그래서 좀 기본에서 출발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율이라는 것이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내부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 중에 TSMC가 왜 삼성과 다른지 제가 공장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서 구글 맵에서 TSMC Fab 15, 15이라고 쳐보라는 15, 15. FAB 네. 그렇게 쳐보면 그 타이완에 있는 TSMC 15 공장이 나옵니다. 네. 그 공장들이요 반도체 칩처럼 생겼는데 세 개의 공장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세 개의 공장이 거의 흡사합니다. 가로 세로 길이도 거의 비슷하고 천장의 모양도 비슷하고 실제로 물어보면 TSMC는 새 공장을 지을 때 같은 공정이라면 똑같이 짓는다는 겁니다. 그 똑같이 짓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한 번 안정화된 시스템은 여기서도 안정적으로 똑같이 빠른 시간 안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의 길이도 똑같고 배관의 길이도 똑같고 들어가는 그 레시피도 똑같고 기계의 배열도 똑같고 엔지니어들도 그러면 똑같은 공장에서 일한 이 공장이나 이 공장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제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확인한 게 애리조나 공장입니다. 사실 TSMC가 지금 애리조나 공장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타이완 본토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율에서. 사실 모리스 창, TSMC의 창업주는 이거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이 실험은 실패할 겁니다. 미국이 윽박질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짓긴 하지만 내가 지금 CEO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저거 안 돼요.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기술자들의 수준도 떨어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건 실패하고 말 거라고 했는데 지금 수율이 나온대요. 네. 곧 생산에 들어간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똑같은 시스템을 거의 흡사하게 붙여와서 여기서 타이완과 거의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1mm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습습니다. 아주 정밀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이 복사해 와서 계속해서 돌리는. 그래서 어떤 파운드리에서의 노하우가 완전히 충만해 있는 TSMC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면 그런 것들 삼성이 좀 더 기본부터 다져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TSMC 따라가려면 파운드리에서는 따라가야 하고 네. 따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